당신을 위해 김나리. 마침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김나리를 위해. 결혼 5년, 나는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투명인간이라는 말조차 내겐 과분할지 모른다. 나는 차라리 경기도 일산의 이 평범한 아파트에 설치된 24시간 소리 없이 돌아가는 현금 인출기이자 영원히 폐기 처분되지 않을 가사 로봇에 가까웠다. 내 남편, 박도준은 작은 IT 회사 대표다. 남들 눈에 그는 젊고 유능하며 자수성가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년 사업가다. 하지만 그 자수성가의 초석이 내 피와 살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것임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결혼 2년 차, 그의 회사에 처음으로 자금 문제가 터졌다. 당시 나는 광화문이 한 증권사에서 잘나가던 금융 분석가였다. 그는 내 손을 붙잡고 한때 내가 굳게 믿었던 진심과 꿈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나리야,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회사가 안정되면 내가 꼭 10배, 100배로 갚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모은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을 남김없이 그의 통장으로 보내주었다. 그의 회사 위기는 끝났지만 내 커리어는 끝이 났다. 그는 내게 퇴사를 권유했다.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내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해 라는 이유였다. 그렇게 나는 김분석가에서 박도준의 아내 김나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점차어이, 거기, 내 엄마,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같은 호칭들로 대체되었다. 두 번째 자금난은 1년 뒤에 찾아왔다. 이번에 그는 감동적인 거짓말을 꾸며낼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밤중 술자리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자금 사정이 또 좀 안 좋아졌어. 내가 어떻게든 좀 해봐. 내가 무슨 수로. 내게 남은 유일한 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아파트를 파는 것뿐이었다. 그곳은 내 마지막 도피처이자 이 세상에 남은 나의 유일한 뿌리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서울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내 오장육부를 전부 적시는 것 같았다. 매매 대금이 내 통장에 들어온 순간 그 돈은 10분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박도준의 회사법인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그는 대외적으로 그 돈이 자신의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유치한 새로운 투자금이라고 떠벌렸다. 모든 자금을 댄 나, 김나리는 그의 입에서 이름조차 거론될 자격이 없었다. 나의 헌신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얼굴에 늘 인색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가득한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안 구석구석 바닥을 닦으라고 부려먹으면서 한편으로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우리 도준이가 고생이 많지? 마누라를 얻었는데 처가에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죽어라 고생만 하니 백수건달인 시동생은 창업이니 투자니 하는 핑계로 삼시세끼 드나들며 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박도준은 나의 침묵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나리야,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엄마가 혼자 나랑 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잖아. 쉽지 않은 분이니 내가 좀 이해해드려. 내가 너무 예민하다. 내가 철이 없다. 내가 그의 노고를 몰라준다. 이 말들은 주문처럼 매일 그의 입에서 반복되었고 결국 나조차도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팽이처럼 이 집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돌았다. 김장을 위해 수백 포기 김치를 담그느라 차가운 물에 꼬박 사흘을 손을 담갔고 추석에는 새벽부터 차례상에 올릴 20가지가 넘는 전과 음식을 부치고 밤늦게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야 식어 빠진 음식을 겨우 한 입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과일을 먹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부엌에서 싱크대에 가득 쌓인 기름진 설거짓거리와 함께였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다. 그들은 5성급 호텔의 연회장 전체를 빌렸고 듣자 하니 꽃 장식에만 수천만 원을 썼다고 했다. 온 가족이 가장 화려한 옷으로 빼입었고 시동생네 식구들은 고급 샵에 가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받았다. 연회가 시작되기 직전 시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걸어 자선을 베푸는 듯한 배려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야, 너는 오지 말고 집에서 우리 먹을 해장국이나 좀 끓여놔라. 연 회장은 사람 많고 정신없어서 내가 와도 도울 일도 없을 게라. 나는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는 사진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활짝 웃는 시어머니가 그녀의 자랑스러운 두 아들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박도준은 멋진 양복 차림으로 위풍당당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가족 사진을 찍었지만 그 어떤 사진 속에도 내 모습은 없었다. 그중 한 사진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어머니 칠순 잔치. 완벽한 하루. 가족. 그 단어가 바늘처럼 심장을 세차게 찔렀다. 밤 11시, 문이 열렸다. 박도준이 술기운을 풀풀 풍기며 돌아왔다. 손에는 포장 용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그는 웅얼거리듯 한마디 뱉고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연회에서 먹다 남은 스테이크 몇 조각과 차갑게 식어버린 잡채가 들어있었다.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그 잔반을 한 입 한 입 먹었다. 차가운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도준이었다. 나는 의아하게 전화를 받았다.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지 않았나?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인 오만함과 극도의 짜증으로 가득했다. 배경에서는 호텔 직원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김나리. 파티 끝났으니까 너 지금 당장 이리로 와. 가서 뭐 하게? 내 목소리는 사포처럼 메마르고 거칠었다. 뭐 하냐고. 계산해야지. 나 술 많이 마셨고 카드에 돈도 없어.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와서 계산해.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이나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하인에게 명령하듯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심장은 들끓는 기름에 던져진 듯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5년이 나의 모든 헌신과 희생은 그의 눈에 결국 과서 계산해 라는 이 한마디로 귀결되었다. 나는 그의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한 마지막 신용카드였을 뿐이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모녀 사이에는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걸까? 엄마는 항상 내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에 무언가를 감지하곤 했다. 바보 같은 내 딸, 계산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서랑 차용증부터 출력해 가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식탁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고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에는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한 냉정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그 다음은? 전화기 너머 평생을 국세청에서 일했던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그 다음엔 그놈한테 선택하라고 해. 그 돈은 그놈이 너한테 내라고 시킨 거잖아. 법적으로 내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한 재산이 되거나 아니면 빌려준 돈이 되는 거야? 증여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만 해. 세금 내기 싫으면 빌린 돈이라는 차용증을 쓰게 해야지. 나리야, 넌 그의 부속품이 아니야. 내 돈 한 푼 한 푼은 전부 내 거야. 이제 내 것을 당당하게 되찾아와. 머릿속이 순식간에 명료해졌다. 결혼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5년간 허우적대며 가스라이팅에 조종당해 스스로를 의심하던 김나리는 이 순간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과거의 금융분석가, 숫자와 규칙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였다. 나는 울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컴퓨터를 켰다. 고요한 밤, 차가운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양식을 내려받지 않았다. 과거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 금전 소비 대차 확인서. 채권자, 김나리.
채무자 박도준. 대여 금액 금 3,500만 원 정 3,500만 원. 대여 사유 박도준의 모친 XXX 여사 칠순 잔치 비용 지급 목적. 상환기일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자 연 5%로 산정. 나는 금액, 용도, 이름, 심지어 이자까지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명확하게 기재했다. 이 서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원망 섞인 호소가 아니었다. 독립적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프린터가 야은 A4 용지 한 장을 토해냈을 때 나는 마치 날카로운 검을 벼려낸 기분이었다. 나는 단정한 외투로 갈아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지난 5년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곧 다가올 전쟁을 위해 치장했다. 차를 몰아 그 5성급 호텔로 향했다. 연회장은 난장판이었고 공기 중에는 술과 음식물이 뒤섞인 기묘한 냄새가 진동했다. 박도준과 그의 가족들은 프런트 데스크에 둘러서서 호텔 매니저와 무언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구세주를 만난 듯 반기면서도 여전히 명령조로 말했다. 왜 이제 와? 어서 카드 꺼내. 우리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박도준은 취기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듯한 불쾌함과 동시에 과시적인 우쭐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의 재촉을 무시하고 박도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얼굴에는 전문가다운 온기 없는 미소를 띤 채였다. 나는 가방에서 인쇄한 서류와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도준 씨, 이거 먼저 사인 좀 해줘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뭔데? 빨리 계산이나 해. 여기서 쪽팔리게 굴지 말고. 별거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이 돈 3,5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세금 신고할 때 편하고 장부 정리도 명확하게 할 겸 당신이 먼저 사인하면 내가 바로 결제할게요. 알잖아요. 나 예전에 금융 쪽 일했던 거 이런 거에 좀 민감해서. 세금 신고 시어머니가 빽소리를 질렀다. 가족끼리 밥 한 번 먹는 걸로 무슨 세금 신고야? 너 미쳤니? 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시종일관 박도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내 시선이 불편한지 또 가족들 앞에서 내가 자신을 가르치는 듯한 모양새가 되자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 이 소동을 빨리 끝내고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는 서류와 펜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보지도 않고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다. 박도준. 됐지. 빨리 해. 그는 사인한 서류를 마치 휴지 조각처럼 내게 던졌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위에 잉크를 조심스럽게 불어 말렸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사인이 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향해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박도준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됐어요. 나는 휴대폰과 서류를 챙겨 넣고 프런트 매니저를 향해 돌아섰다. 결제해주세요. 포스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긴 숫자들이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처음으로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화려하지만 헛된 꿈처럼. 하지만 내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한 프레임씩 재생되었다. 내가 애써 무시했던 디테일들, 사랑과 가족이라는 핑계로 억지로 삼켰던 모든 서름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 차가운 집에 돌아와 나는 침실로 가지 않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거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내 소유의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불러왔다.
첫 번째, 1억 5천만 원 송금 메시지, 도준씨 회사 대박 기원. 두 번째, 3억 원 부모님 아파트를 판돈 송금 메시지, 회사 증자 대금. 세 번째, 2천만 원 시동생 박도우에게 송금 메시지, 창업 자금. 네 번째, 1,500만 원 시어머니 치과 임플란트 비용. 한 건, 또 한 건,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단순히 은행 기록만 정리하지 않았다. 모든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 시댁을 위해 지출했던 고액의 내역들,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시동생네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집안의 가전제품 교체 비용을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다. 심지어 집을 팔 때의 계약서, 매매 대금 입금 증명서, 그리고 그 직후 박도준의 회사 계좌로 이체한 기록까지 모두 찾아냈다. 나는 마치 가장 엄격한 회계감사관처럼 허점투성이 장부를 검토했다. 돈이 오간 모든 내역에 대해 은행 증명서, 이체 화면 캡처, 심지어 당시의 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찾아냈다. 나리야, 한 번만 더 도와줘라던 박도준의 달콤한 말들은 이제 와보니 가장 잔인한 법정 증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종류별로 분류해 각각의 폴더에 정리했다. 이름은 명확하게, 논리는 빈틈없이. 모든 금액을 엑셀 파일 하나에 모아 합계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숫자 조억 2,700만 원. 이것이 내 5년 결혼 생활의 가치였다. 날이 밝았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두툼한 증거 목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차가운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잡아먹힌 청춘이었고 짓밟힌 존엄이었으며 송두리째 빨아먹힌 미래였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더해 전부 되찾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업계에서 이혼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예약했다. 내가 정리한 증거 목록을 그녀의 앞에 놓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이 이내 감탄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김나리 씨, 그녀가 말했다. 스스로를 위해 정말 멋진 반격의 초석을 다져 오셨네요. 일주일 후 나의 이혼 소장과 변호사 서면이 박도준의 회사로 송달되었다. 그와 동시에 두툼한 재산보전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우리는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다. 박도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다.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자인 것처럼. 그의 옆에는 땅을 치며 우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가장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이 독한 년.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도준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더니 이제 날개가 돋았어? 우리 집 재산을 나눠달라고? 내가 진작 말했지. 저렇게 계산적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언젠가 뒤통수 친다고. 박도준의 변호사, 기름진 머리를 한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오만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박도준 씨는 회사 대표로서 모든 소득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반면 김나리 씨는 혼인 기간 5년 내내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소득 활동이 없었습니다. 혼인법에 따라 이처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배우자에게는 제 의뢰인의 회사 지분을 분할할 자격이 없으며 공동 재산 분할 시에도 적게 분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도준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띄었다. 아마도 수없이 연습해본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나는 시종일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공연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이 지쳐서 말을 멈추고 조정실이 잠시 조용해질 때까지. 나의 변호사,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공증된 사본이었다. 박도준 씨, 이 서류 기억나십니까? 박도준이 고개를 빼고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호텔 프런트에 사인했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였다. 이건 그는 말을 더듬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대여금 확인서입니다. 금액은 3,500만 원,
모친의 칠순 잔치 비용으로 사용되었죠.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안건은 이혼 조정이 아니라 채무 변제가 될 것 같네요. 채무, 박도준의 변호사가 비웃었다. 고작 3천만 원 가지고요? 웃기는군요. 내 변호사의 얼굴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반박하는 대신 사전처럼 두꺼운 파일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요.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파일을 펼쳐 인쇄된 은행 이체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집 매매 계약서 증빙 자료들을 마치 카드처럼 그들 앞에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다. 박도준 씨, 이건 단순히 이혼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리한 증거에 따르면 지난 5년의 혼인 기간 동안 당신의 개인 회사와 당신의 본가는 다양한 명목으로 제 의뢰인 김나리 씨의 개인 혼전 재산 및 혼전 부동산 매각 대금 총 5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미 잿빛이 된 박도준의 얼굴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저희는 이 자금 이동이 부부간의 무상 증여가 아니라 명백한 대여의 목적을 가진 자금 지원이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칠순 잔치 비용과 당신이 직접 서명한 이 확인서가 바로 그런 대여 방식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박도준 씨, 재산 분할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5억 2,7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부터 청산해야겠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정이자도 계산할 거고요. 조정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입은 달걀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박도준 변호사의 얼굴에서 능글맞음과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만이 남았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 박도준과 그의 변호사가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허둥지둥 뒤적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동업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박 대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금 회사에 세무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세무조사하겠다고. 당신이 거액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지원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 지금 회사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당장 튀어와. 박도준은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에게 평온하고 심지어 온화하기까지 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렇다. 그 익명 제보 편지도 내가 보낸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선택권을 줬다. 대여임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세무서와 마주하든가. 그가 대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길을 택한 이상 이 제보 편지는 그에게 보내는 사은품이자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러시스트였다. 박도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쪽은 이혼 소송에서 짊어지게 될지도 모를 거액의 개인 채무, 다른 한쪽은 회사의 세무 위기와 동업자의 신뢰 붕괴. 그의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은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용은 처음에 협박과 욕설에서 나중에는 애원과 참회로 바뀌었다. 나리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소송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엄마 연세도 많으셔. 나 없으면 안 돼. 회사도 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단 한 통의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의 번호와 그의 모든 가족의 연락처를 차단했을 뿐이다. 시댁도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그들이 나에게서 단 한 푼도 얻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수년간 나에게서 받아간 모든 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위선적인 가족에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시어머니는 박도준이 여자 하나 간수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저주하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자신의 창업 자금을 돌려줘야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박도준과 선을 긋기 시작했다. 한때 나를 배척했던 그 완벽한 가족은 이제 개싸움 같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었다. 인과응보, 정말로 존재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왔다.
박도준은 규정된 기한 내에 나에 대한 개인 채무 총 5억 2,7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했다. 그가 현금으로 일시 상환할 능력이 없었기에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의 일부가 법에 따라 내 명의로 이전되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도준의 회사 지분을 인수했던 투자자에게 연락해 내 명의로 된 모든 지분을 괜찮은 가격에 전부 현금화한 것이었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큰 거액의 자금이 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나는 모바일 뱅킹 앱에 찍힌 그 긴 숫자를 보며 환희도 흥분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5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묵은 응어리를 전부 토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축하 파티도 열지 않았다. 그 돈으로 내가 수없이 꿈꿔왔던 햇살이 가득한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다. 새로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고 여성들을 위한 재무상담 및 법률 자문 전문 스튜디오를 열었다. 개업식 날, 커팅식도, 하객도 없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상담 고객을 배웅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았다. 석양이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온 방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 한 병을 꺼냈다. 펑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천장을 향해 솟아올랐고 자잘한 기포들이 잔 속에서 즐겁게 피어올랐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창밖의 도시 불빛을 향해 그리고 유리창에 비친 평온하고 낯선 내 자신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위해 김나리.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김나리를 위해 나는 단숨에 들이켰다. 샴페인의 맛은 상쾌하고 달콤했다. 마치 자유처럼.